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DJ 부동산 N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 우리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은 이제 9월 1일 저 새롭게 좀 단장을 해봤습니다. 짜잔. 어떠신가요?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분위기도 바뀌고 이제 가을의 향이 슬슬 나기 시작하는데 날씨는 아직 덥습니다. 예. 근데 가을은 가을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곧. 가을의 부동산. 자, 그러면 저희도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부동산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출 규제 후 심각한 전세난, 가을 이사철 어쩌나. 이렇게 어쩌나 이렇게 가을 이사철. 그래, 가을이 되면 또 가을과 봄에 이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는데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 임대차 중심으로 빠르게 좀 재편이 되면서 전세 거래량이 40% 넘게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전세와 월세 비중은 80%를 넘어섰는데 이 이유 아무래도 대출 규제 여파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표님? 네, 지금 시장이 뭐 임대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거는 조금 과장돼서 지금 나오는 얘기 같고요. 아, 그래요? 지금 어쨌든 서울의 집값이 지금 하락하는 게 아니고 네. 상승폭이 지금 상승폭이 컸던 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는 지금 폭이 넘어졌다. 폭이 더 커졌다. 네, 11개 네. 구는. 그래서 이 매매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뭐 밖에서 임대차 시장으로 가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 대출 규제가 지금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네.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6억이라는 그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뭐 6억 이상 대출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포기하고 임대차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이게 점점 더 강해졌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임대차 유형이 월세, 전세, 반전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이 지금 훨씬 빨라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전세금을 지금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그리고 보증금을 나중에 반환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불안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돈이 더 낮게 이렇게 초기 비용이 낮게 들어가는 이 월세 쪽으로 점점 그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대출 규제가 처음부터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627 규제로 이 전세 대출이나 전세 퇴거자금 대출의 한도 또한 뭐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수요자들이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주택공사가 신규 전세자금 보증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세집 구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떨까요? 예, 허그에서 전세 대출의 그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 대출 미상환 위험이 커져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신용을 또 봐서 신용 점수가 낮으면 대출을 안 해주는 네.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거절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출 금리를 높이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점점 돈이 없으면 전세도 지금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으로 내몰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세 대출을 이거 예전에는 사실 없던 거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 90년대 전에는 이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냥 네. 어떻게든지 돈 모아서 전세로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돈을 자금을 축적을 해서 내 집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틀이었다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서민 보호를 위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죠. 네. 200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 대출을 받을 때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긴 그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 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전세 사기 이걸 지금 이제 막겠다. 정부에서 이런 의지를 지금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보증금까지 가입을 하기가 어렵게 되면은 사실 전세의 월세 흐름이 더욱 뭐 가속화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네. 이 신규 전세자금 보증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네, 했냐면요. 이게 궁금합니다. 예, 임차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내야 되는 보증금.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선순위 채권, 네. 선순위 채권에는 기존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합한 금액이 집값이 90%를 넘을 경우 궁금한 게 있어요. 선순위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이 집주인의 그 담보 대출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기존 거잖아요. 대출, 그렇죠. 쉽게 자기가 말하면. 어떻게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든지 하여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90% 합쳐서 90%가 임차 보증금하고 90%가 넘을 경우 보증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선순위 채권,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대출 네. 이것만 심사 대상에 포함했거든요. 네. 그리고 보증금은 뺐어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같이 합쳐서 90%까지라고 하면은 점점 이게 전세 이게 대출을 받기가 이제 그렇죠. 점점 어려워지는 현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준이 도입이 되면 집주인이 이 담보 대출을 많이 끼고 있다. 그리고 또 집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되면은 네. 오히려 보증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집주인이 여력이 있으면 그럼 월세를 원하겠지만 집주인이 여력이 없다면 결국 집값을 낮출 수밖에 없는 효과도 생기겠네요.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이제 타격을 받는 게 우리가 보통 빌라라고 하는 네.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걸 이제 통틀어서 빌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비아파트들 임대인들이 지금 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집값 대비해서 전세 보증금 비율이 비교적 높거든요. 이 높은 근데 여기서 가입이 만약에 보증보험의 가입이 거절이 되면 이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네. 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세입자도 구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보증보험 가입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는 저는 이게 정부에서 뭐 월세로 그러면 전부 다 앞으로 월세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는데 이 사실 전세제도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의 그 서로 간의 이익이 딱 떨어져서 만들어져서 여태까지 유지가 되어온 전세제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세 사기에 휘말려 가지고 그럴 수 있죠. 전세제도의 이 효용성마저 지금 상당히 다른 분들이 전세제도 없어도 된다 이제 네, 앞으로 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월세로 전환이 완벽하게 월세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 선진국들 보통 자기 그 월급의 한 4분의 1, 최소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월세로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게 과연 그게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 제도를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 전세 대출을 활용을 해서 네. 한마디로 전세금을 활용을 해서 이 전세 사기를 벌이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전세 제도를 이게 문제 삼는다면 이건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요? 개인적으로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세 자금 보증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 특히나 임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질 거다 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특히 주택 가격을 아까 허프 말씀하셨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프와 같이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는 방식의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140%에 선정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와 함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우리 한정훈 대표 이게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허그가
그 지금 임대인들의 주택 가격을 어떻게 하냐면은 공시 가격의 140%로 보고 있어요. 네. 공시 가격의 140%. 그게 상당히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0%에다가 담보 인정 비율 90%, 즉 140%인데 이게 가치가 이 집의 가치가 140%인데 90%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주택 공시 가격이 126%가 나오더니 곱하면은 좀 어렵죠. 네. 어,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쭉 이해를 하나 예. 못 하나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126%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되게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중에 전세 시세가 만약에 전세 시세가 한 3억인데 네, 3억. 이 기준대로 하면 훨씬 떨어져요. 전세 126%니까 담보 이게 총 주택 공시 가격의 126%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낮아요. 이게 낮다 보니까 이게 비아파트 공시 가격 실거래 가격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비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아파트보다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전세 대출을 이게 과연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금액을 낮춰야 되거든요. 이게 본래 시세보다도 훨씬 네, 낮춰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증금 나중에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미반환 사태도 그렇죠.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지금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이 만약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원룸들이 쭉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데서 만약에 보증금 미반환 서구가 거기에 한 군데만 놔도 이게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번지거든요. 연쇄적으로 이게. 퍼지겠죠. 예, 네. 연쇄적으로 이사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머리를 진짜 많이 써서 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래요.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네. 어렵죠. 아니, 오늘 말씀 쭉 해주시는데 쉽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주시는데도 그게 쉽지만은 그러니까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네. 네, 쉽게 얘기하면은 네. 지금 주택 공시 가격이 우리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는 그게 비아파트는 되게 낮아요. 그렇죠. 낮다 보니까 시세랑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세랑 현재 그동안 거래가 되는 시세랑 괴리감이 없게 좀 이게 폭을 좀 올라와야 줄여보자. 된다는 그렇죠. 네.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크다 떨어져 이거죠. 있으니까 네,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진짜 전세금 못 돌려주는 그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고 네. 오히려 나중에 몇 천만 원씩 돈을 더 내야 되는 집주인들이 더 마련해서 이게 그런 상황들이 지금도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좀 예. 월세로서의 어떤 전환 가속화도 좀 빨리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요. 월세로 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래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전세 월세화가 좀 가속화되면 이 전체 시장에 전세 시장이죠.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 조짐이 좀 커지자 정부가 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 대책을 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전세 에스크로 제도인데요. 에스크로 이 보증금 예치라는 제도라고 하는데 에스크로 제도 도입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이 어떤 영향이 시장에 미칠지 그리고 에스크로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에스크로우 제도는 선진국들에서 이렇게 하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 뭐냐면은 전세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제3의 기관, 뭐 신탁사나 그렇죠. 이런 맡기는 보증기관에다가 맡겨놓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아예 그냥 예치를 하니까 거기다 돈을 예치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전세 사기도 좀 막을 수 있고 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집주인이 자기 자본에 투입하는 부담이 커져서 갭 투자도 막고 뭐 전세 사기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 문제 해법으로 전세 에스크로우 도입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돼서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일단 집주인들은 전세 자금에 대한 활용도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보세요. 전세 제도라는 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의견이 맞아 서로 간에 그 이익이 부합이 돼서 계속 유지가 됐던 제죠. 뭐냐면은 임차인은 전세금을 맡겨놓고 네네. 나중에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세금 맡겨놓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돈을 다시 찾아서 그동안 모은 돈과 돈까지 해서 합쳐서? 집을 살 수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을 받아서
내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익이 맞아서 생긴 제도란 말이에요, 전세 제도가. 근데 그걸 갖다가 신탁사나 공공기관에 맡기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돼? 맡기게 되면은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쓰지 그렇죠. 말라고 하면 집주인에게 전세를 놓지 말라는 그렇죠. 그 얘기다 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물러섰거든요. 그렇죠. 에스크로는 전세보다는 월세에 좀 맞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은 그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의 어떤 보증금보다는 그 다달이 내는 월세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 보증금은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증금은 크지 않죠. 그렇죠. 월세는. 그렇기 때문에 에스크로 제도는 좀 월세 맞는 근데 제도가 어쨌든 아닌가? 간에 네. 그 집주인의 돈이 거기에 묶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전세 자금이지만 음. 활용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반발이 있고 그래서 이 전세 에스크로가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네. 이 전세 월세화는 급속도로 가속화될 거다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집주인들이 들어요. 다 뭐 능력이 있으시면 여유가 있으시면 다 그렇죠. 월세로 전환하시려고 하시겠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에스크로를 거기다 맡기게 되면은 이 수수료 부담이나 임대료 그렇게 되면 그 수수료를 임대인들은 항상 임차인에게 전가하거든요. 또 네. 이게 전가하게 되고 있어서 이게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 사실 이런 제도들은 본래 있던 제도거든요. 근데 그것을 도입을 지금 하려고 했다 못하고 반발이 심하니까 못하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런 것도 부작용도 좀 생각해 가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선진국형 제도는 맞습니다. 그래요. 음.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었던 전세 사기 보증보험 제도와 또 전세 보증금 상한제가 도입이 될지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그 전세 사기 발생에 대비해서 누구나 가입 가능한 전세 사기 보증보험 도입을 뭐 공약으로 제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공약에 뭐 결을 좀 같이 하는 게 앞서 말씀하신 에스크로 제도도 그렇죠. 이런 거에 예, 결을 맞습니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세자금 보증금 상한제는 이제 뭐냐면은 전세 보증금이 시세 대비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거든요. 한번 당근을 준다. 그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시세보다 낮게 놓을 수 있을까요? 시세보다 낮게 어느 정도의 그 당근책을 인센티브를 뭐 줄지 행정적인 뭐 세제? 뭐 집주인 입장에서 네. 자금의 여유가 좀 있으신 분이고 내가 이 돈으로 내 집을 산 거에 대한 뭐 대출에 대한 뭐 전환이나 이런 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죠. 충분히 매력이 있죠. 그런데 가능하겠죠. 이제 내가 나 또한 빚을 내서 갭 투자로 빚을 내서 소액을 투자하고 전세 자금으로 이걸 막고 하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집값이 떨어지면은 손실이 크게 되겠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뭐 우리가 집을 살 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세를 끼고 이렇게 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돈이 많고 그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 인구에 5천만 인구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뭔가 하여간 이런 것들을 지금 뭐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전세 사기라는 게 네. 전세 사기라는 게 예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도. 지금 갑자기 생긴 건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쌓이고 쌓이다 그렇죠. 예전에도 폭발한 분명 거겠죠. 네.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작거나 아니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세 사기 문제가 몇 년 전에 크게 터진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전세 사기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전세 사기에 너무 골몰하지 말고 전세 사기에 골몰하지 말고 실제로 임차인들이 전세를 네. 들어갈 때 이 비아파트 아파트는 사실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이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전세 사기를 어떻게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한정훈 대표는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지금 말이 나와서 전세 사기 나오는 지역들, 이 지역들에 대한 혹은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세 사기에 대한 어떤 공통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전세 사기라는 거는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거의 뭐 거의 95%막 비슷할 때. 이렇게 되는 지역들 있죠. 그리고 그 임차 수요가 많은 곳. 임차 수요가 많은 곳.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 수요보다 임차 수요가 많은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인천의 미추홀구, 그리고 우리나라 강서구, 서울에 뭐 관악구 이런 곳들이죠. 그런 곳들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뭐 타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뭐 혼자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이제 월세 내기는 아까우니까 전세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성향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 신혼부부들.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죠. 처음에 신혼부들 결혼해서 뭔가 이제 가정을 꾸리려고 할 때 돈이 부족하니까 네네. 그런 쪽으로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가장 많은 그 유형을 이렇게 보면요. 한마디로 가장 많은 게 그거예요. 전세 사기에서 가장 많이 비중이 높은 사기가 뭐냐면은 네. 전세금이 빌라 전세금이 3억인데 네. 아니 매매가가 3억인데 3억인데 전세가 3억이야. 음. 그러면은 전세만 놓으면은 하나도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전세만 그러니까 놓으면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답답했던 게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찾는 사이트가 있어요. 맞죠? 맞죠. 근데 빌라나 맞죠?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에 대한 실거래가가 나와 있는 사이트는 없죠. 없어요. 사실은. 예, 예. 만드시죠. 대표님 이거 만들면 아파트만큼 이거 센시 지금 시청 보고 계신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저는 중에서 머리가 안 좋아서 못 만들어요. 혹시 나 이쪽에 좀 관심도 있구나 이런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 이거 제가 볼 때 만들면 이것도 아파트 실거래가만큼 좀 뜨거운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이 매매가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매매가 3억에 매매됐다는 걸 안다면 누가 전세로 3억을 내고 들어왔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네. 그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네. 아파트는 획일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딱 거기에 아파트가 서 있으면은 다 똑같아요. 그냥 뭐 그렇죠. 30평대 얼마 이게 되는데 빌라들은 한마디로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위치도 틀리고 다 각자 개별성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국토부에서 만들어야겠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개인이 만드는 건 그래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는 거예요. 전세금 받아가지고 튀는 그대로, 거죠.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곳.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후순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저당이 잡힌 주택에 추가로 전세 계약을 하니까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 두 개가 가장 전세 사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잘만 하면 이거 걸러낼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보면은 뭐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기 전에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버리면 후순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요게 이제 조금 모르는 것들인데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가 이제 신탁회사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소유권은 있지만 임대할 권한이 없어요. 임대할 권한이 신탁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주인 행사를 하면서 자기가 집주인인 척하면서 이제 그 계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유형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잘만 하면 이런 것도 걸러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전세 사기가 나는 지역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 그렇죠. 그리고 집값하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뭐 거의 육박하거나 거의 뭐 그래요. 그런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는 곳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만 잘 봐도 사실은 전세 사기 당할 일 없습니다. 근데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 말씀 뭐 틀리는 말씀 아니 맞는 말씀인데 근데 사기를 친다고 하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그러고 덤비면요. 알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그건 현실이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사기당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몰라서 나 몰랐기 때문에 당했어요가 아니라 알아보고 확인을 했는데도 또 당하시는 분들도 많은 건 이 사람들이 못됐죠. 그러니까 강력한 처벌도 전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필요하죠. 그 다시 많은 한번 사람 해봅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럼요. 진짜 돈 없는 서민들의 돈을 빼먹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 여담인데 먹을 거 갖고 먹을 때 먹을 때 모두 안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먹을 거 갖고 장난치고 사는 집 갖고 장난치잖아요. 아 이거 진짜로 이거는
처벌이 좀 세야 됩니다. 거의 처벌이 약하죠. 네, 세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봤는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전세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세 시장에 대한 전망, 우리 한정훈 대표 어떤 전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총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전세란은 올해 1월 달 본래 역전세가 계속되다가 몇 년 동안 1월 달부터 역전세가 사라지고요. 서울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란이 시작됐어요. 전세가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계속 지금 전세 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공급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공급 물량이 없어서 신규 공급이 없으니까 신규 전세 물량도 안 나오고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니까 다주택자들이 이 전세 매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만들지. 그리고 또 하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강해지다 보니까 네. 전세 물량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데 지금 전세가는 계속 물량도 없고 그러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그 이사철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가게 되면은 전세가가 결국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요. 상당히 지금 이 전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공급을 빠르게 늘려서 사람들한테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 당신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급 늘릴 거야. 이번엔 믿어주세요. 뭔가 이런 정부의 강한 의지가 신뢰가 시장에 깔려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저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무료 세미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그 어느 때보다 좀 기회가 됩니다. 예, 지난번에랑 주제가 똑같은데요. 하반기 진입 전 놓치지 말아야 될 투자 포인트.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 이 하반기로 지금 사람들이 6.27 대책 나오면서 네. 이게 시장이 지금 오르는 거야, 떨어지는 그렇죠. 거야, 이거 헷갈리죠. 지금 네. 헷갈립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대책이 계속 나올 텐데 규제 대책이 그렇게 되면 이것도 집값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반기 시장의 투자 포인트, 과연 하반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그리고 금리, 뭐 공급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전체적으로 시장을 크게 보는 시각을 그래요. 크게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투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 재테크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채권에 투자할 수도 그렇죠.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부동산에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도 기회는 있거든요. 틈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틈새 시장도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전략을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결국 6.27 대책이 나온 이후에 시장에 대한 맞춤 전략을 한 번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뜨거운 관심이 있으시니까 맞춤 전략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요. 네. 1대1 그 가지고 계신 자산, 부동산 자산에 대한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 원래는 유료 상담이지만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무료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가지고 있는 자산 상담까지 그렇죠. 다 해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요, 좋습니다.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우리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